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크리에이터인 유튜버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문법의 문장 다듬기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 유튜브 활동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대 출신인 이준석이 30대의 어린 나이로 야당 대표가 된 직후 현충원을 방문하여 서명한 문장이 비문이라는 비평이 나온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비문이란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말합니다. 주로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비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준석이 적어놓은 문장은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2021년 6월 14일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이렇게 이제 서명이 되어 있죠. 여기서 주어는 대한민국이고 수어는 잊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대한민국이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일을 준비하는 뭐뭐당 대표 이준석 또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갔으니까 국회의원 일동은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주어와 수어가 일치하는 문장이 되겠지요. 이는 이준석이 문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누구라도 문장을 다듬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요즘 글을 잘 쓰기로 유명한 유시민이나 강원국도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할 때에는 여러 차례의 수정과 교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무조건 써라. 두 번째, 많이 읽어라. 세 번째, 짧은 단문으로 써라 입니다. 글이 많이 모여지면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책을 만들 분량의 글이 있으면 문법과 비문은 전문가들에게 맡겨도 좋은 글과 좋은 책을 발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글을 쓰는 사람이 국문법에 맞는 글과 잘 다듬어진 문장을 쓰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제가 국문법에 대하여 그동안 25편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오늘 올리는 좋은 문장 다듬기는 국문법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글을 시작할 때는 잘 쓰려고 한다든가 완벽한 문장을 쓰려고 하지 말고 우선 그냥 써 내려가면 됩니다. 좋은 글은 다듬기, 즉 퇴고 과정을 별도로 거치면 됩니다. 단어는 문장을 이루고 문장은 문단을 이루며 글이 완성됩니다. 단어는 애매한 단어를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단어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수식어는 가능한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문장은 단어를 문법에 맞게 단문, 짧은 문장으로 쓰고 단어가 중복되지 않도록 대명사 또는 다른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시제와 주어와 수어를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마침표 찍기에 과감하라, 또 단문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단은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소주제이기도 하죠. 그리고 뒷받침되는 문장이 따르게 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첫 문장은 짧게 단문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문장을 쓰는 비결은 문장은 쉽고 간결하게 쓰면 됩니다. 화려한 문장보다는 쉽고 간결하게, 특히 그 해맹웨이의 문장이 간결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거하다는 늘어놓다,
용이하게는 쉽게, 실시하다는 하다, 뭐 이런 쉬운 문장으로 쓰면은 좋습니다. 접속사를 뺄 수 있으면 빼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접속사 되도록 빼면 좋습니다. 부사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무조건 빼면 좋습니다. 매우, 아주, 빨리 이런 말들 가능하면 생략하는 게 좋습니다. 뭐뭐 것이다의 것은 가능하면 빼면 좋습니다. 대체 가능한 명사로 바꿔주면 좋고요.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런 표현에서 그가 걸음을 걷는 모습이 이상하다 하면 더 표현이 좋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당신이 좋아한다는 증거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간결하죠. 그가 그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지요. 그리고 뭐뭐의 적이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 써야 하는 경우는 미적 감각 이런 경우에는 적이라는 말이 꼭 필요하죠. 그런데 실제적 경험, 실제적인 경험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실제 경험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 뭐뭐의 관형격 조사죠. 이것도 가능하면 빼면 좋습니다. 한국의 문화 이건 한국 문화라고 해도 됩니다. 뭐뭐에의, 뭐뭐로의, 뭐뭐에 있어서의 이런 것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결에 있어서의 노동의 개념 이런 그 복잡한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해결의 노동 개념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의사 전달이 확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수 표현은 영어에서는 이제 복수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사용합니다만은 우리 말에서는 문장에서 복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굳이 들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책상들이 많네요. 많으니까 복수죠. 이럴 경우 굳이 들을 안 쓰고 책상이 많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복 표현, 이 중첩되는 건 빼야 되겠죠. 이들 동료 작가들, 이 들자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 동료 작가들 또는 이들 동료 작가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예측하기, 이 사전이나 예측이나 같은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라는 말을 빼도 됩니다. 갑자기 졸도하다, 졸도 자체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빼고 그냥 졸도하다만 써도 됩니다.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여기서 이제 이런 그 장점이란 말이 겹치는 부분은 다른 말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님은 이번에 새로 만든 신작 영화를 들고 왔다. 새로 만드는 게 신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새로 만든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기간이나 동안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단어 중 한 단어 생략해도 됩니다. 공기를 자주 환기시켜야, 환기가 공기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공기를 빼고 그냥 자주 환기시켜야 감기에 안 걸린다. 이렇게 써도 됩니다. 아버지의 처갓집은 나의 외할머니 댁이다. 가란 말이 이게 집 가짜죠? 그러니까 가와 집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버지의 처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월요일 날에, 이 일이나 날에 중복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노인은 남은 여생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내면 좋다. 여생이 이미 이 여자에 남은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여생을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딱 쓰면 됩니다. 그 문제는 다시 재고할 여지가 없다.
재고의 재자가 다시란 말을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다시란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영희와 효진이는 역전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 역전이라는 것이 역앞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더더기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차피 개인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개인적으로 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형사 그는 가급적 빼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튿날, 그냥 이튿날로 쓰면 되고요. 그 얼마 뒤, 여기도 글자 빼고 얼마 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을르를 읽어보고 뺄 수 있으면 빼는 것도 좋습니다. 하기를 바란다. 여기 하기 바란다 해도 되죠? 굳이 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이라는 말은 함부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인에게도 씨라는 호칭은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뭐 가운데는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좋습니다.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여기서 가운데 빼고 그들 상당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여기에 저기에, 이것도 이 애자를 빼고 여기 저기 이렇게 해도 되죠. 한글과 한자 중에 어울리는 것을 쓰면 좋습니다. 영향하에, 이 하가 아래 하자죠. 이럴 때는 영향 아래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10년 동안 연구를 행한 끝에 큰 성과를 보았다. 이것도 10년 동안 연구한 끝에, 이 끝이란 말을,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뭐뭐를 행한, 이런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면 좋습니다. 수동태의 글은 가능하면 능동형으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셀리는 해리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이게 수동 문장이죠. 이것을 능동으로 고치면 해리는 셀리를 사랑했다 하면 되는 겁니다. 사내 파티에 비서에 의해 기획되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수동 문장입니다. 이거를 능동으로 하면은 비서가 사내 파티를 주도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요. 다음은 실제 문장에서 잘된 문장과 잘못된 문장을 비교해 보면서 문장을 다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용언의 활용에서요, 형용사는 명령할 수 없고 감탄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버님 모레도 건강하세요. 건강하다, 이게 형용사죠. 이런 말은 이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버님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성하여 영원하라, 이것도 감탄문이기 때문에 형용사는 성하여 영원히 하라 이렇게 표현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개다, 삼가다, 헤매다는 수동으로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화창하게 개인 날씨가 아름다웠다. 이 말은 개인을 갠으로 표현해야 되고요. 그런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삼가는으로 표기를 해줘야 합니다. 날씨가 나빠져서 길을 잃고 헤매이고 다녔다. 이게 헤매이고가 아니라 헤매고 다녔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보세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제 비행기 없이 같은 거, 이제 종이 비행기 같은 거 날릴 때 쓰는 말인데, 이때는 보세요. 잘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라가 아니라 날아로 써야 되고요.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족의 건강이다. 이 도사연이가 노래를 부르면서 제목을 바람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맞는 말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 바람이 아니고 바람이 옳은 표현입니다. 저는 꾸준히 착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는 착하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착해지려고 노력하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휘를 잘 써줘야 됩니다. 여기 리보숨과 리보좀은 틀린 거야. 우리가 토론 같은 거 할 때
이게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지 상대방 의견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틀리다는 말은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른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철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것은 반드시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것은 꼭이라는 의미를 쓸 때는 시옷이 들어가면 안 되고, 똑바로 란 의미를 담을 때는 시옷이 들어간 반드시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꼭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 다음에 자판을 벌려놓고 장사하는 행위는 불법이야. 여기서 벌려가 아니고 버려놓고라고 해야죠. 태풍이 온다는 소리에 사람들은 피란을 떠났다. 피란이 아니고 피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혼동되는 거죠. 제가 그랬대. 뭐 일러 바칠 때 이런 말 많이 쓰죠. 근데 요거는 마지막에 대가 어이가 아니고 아이로 써줘야 됩니다. 제가 그랬대 하는 아이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사동 표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소개하다, 개정하다, 놀래다 라는 단어들이 그러는데요. 내가 친구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소개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소개해주는 거죠.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줄게. 이렇게 해야 되고요. 잘못된 세금 과세법은 꼭 개정시켜야 돼요. 개정시키는 게 아닙니다. 개정하는 겁니다. 꼭 개정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어머니가 아기를 놀래키다. 놀래키는 게 아니라 이건 놀래답니다. 내가 너를 놀랐어? 이런 표현도 있죠. 길동이는 모 대학의 원소를 접수했대. 이런 표현을 우리 흔히 쓰는데, 길동이가 대학의 원서를 접수했나요? 접수한 데는 대학이죠. 길동이가 한 행위는 제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동이는 모 대학의 원서를 제출했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조사에 애와 애게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유정명사냐 무정명사냐에 따라서 유정명사일 때는 애게를 써야 되고, 무정명사일 때는 애를 써줘야 합니다. 유정명사라고 하면 사람이나 동물을 얘기하고요. 무정명사는 물건이나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재해지역 선포를 대통령에 요청했다. 대통령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는 애가 아니고 애개로 써줘야 됩니다. 소에 물을 주어라. 소도 동물이죠. 유정명사죠. 그러니까 소애가 아니라 소에게. 그 다음에 나무에게 물을 주어라. 이때는 나무는 식물, 부정명사니까 에게가 아니고 애를 써줘야 됩니다. 한국 대학팀은 중국 대학팀에게 이겼다. 이때 탄체는 무정명사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중국 대학팀에 이겼다. 이렇게 써줘야 합니다. 그때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인용, 간접 인용 이런 것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따옴표가 들어갔을 때는 직접 인용이고,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간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에 따옴표가 안 들어갔죠? 따옴표가 안 들어갔을 때는 고라고 써야 되고, 따옴표가 들어갔을 때는 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때 따옴표 써서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 직접 인용했죠? 이때는 라고 써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라고 대신 하고라는 말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따옴표 하고 학교에 갔다. 따옴표 닫고, 이때는 한 칸 띄고 하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 라고라고 하는 건 조사고 하고는 동사기 때문에 조사는 붙여 쓰고 동사는 띄어 쓰죠. 그래서 이 하고를 쓸 때는 띄어 써줘야 합니다. 식량 문제를 대처할 방안을 강구하자. 이때는 식량 문제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식량 문제에 대처할 방안을 생각하자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추측.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흔히 쓰던데요. 뭐뭐 같습니다. 자기 의견 얘기하면서 뭐뭐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영화가 매우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영화를 보고서 재미있었으면 재미있는 것이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표현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재미있다.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재미있게 봤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같습니다라는 말 너무 함부로 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한 관용어를 쓰는 경우가 있죠. 이 수술은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고도의 정밀한 수술을 비용도 저렴한 파격적인 저비용이다. 뭐 우리 글은 우리 글인데 뭐가 좀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표현을 이 수술은 고도로 정밀하여 후유증이 없이 안전하고 비용도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굉장히 매끄러워졌죠. 그 다음에 형용사어를 꾸밀 때는 부사어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고도의, 이 의는 그 명사를 꾸미는 그 의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고도의 정밀한 수술. 여기서 정밀하다라는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는 부사가 꾸며주니까 형용사어는 부사어로 꾸며줘야 되니까 고도의란 표현보다는 고도로, 이렇게 되면 이제 부사어가 됩니다. 고도로 정밀한,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여름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여름이 되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은주는 권장도서 목록 선정에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은주는 권장도서의 목록을 선정한 것이 너무 주관적이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의 모호성. 이제 이런 표현들 흔히 우리가 이제 잘못 쓰는 내용인데요. 용감한 그의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이게 용감한 게 그가 용감한 건지 아버지가 용감한 건지 이런 부분이 조금 모호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자가 그인지 아버지인지, 그래서 아버지가 용감할 경우에는 그의 용감한 아버지는 적군을 향해 돌진했다. 이렇게 써줘야 아버지가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친절한 영희의 오빠가 빵을 사주었다. 오빠가 친절한 건지 영희가 친절한 건지 이런 것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희의 친절한 오빠가 빵을 사주었다. 이 오빠가 친절할 경우에는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친절한 콤마하고 영희의 오빠가 빵을 사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오빠가 친절한 걸로 명확하게 됩니다. 예쁜 영희의 동생은 언제나 도서관에 간다. 이것도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같은 사례입니다. 이때도 영희가 예쁜지 동생이 예쁜지 이것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타국의 침략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 타국의 침략, 여기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은 타국을 침략하는 것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목적격으로 써줘야 되죠. 판매원은 웃으면서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이 부분도 이 웃으면서, 판매원이 웃는 건지 손님이 웃는 건지 이런 것도 웃는 주체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불행히도 세상을 떠난 그는 아무런 유품을 남기지 않았다. 이 불행히의 포인트가 이게 떠난 것인지 유품을 남기지 않은 것인지 이것도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세상을 불행히도 떠난 그는 아무런 유품을 남기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떠난 것, 이제 죽은 것이 불행한 거죠. 그러나 세상을 떠난 그는 불행히도 아무런 유품을 남기지 않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품을 남기지 않은 것이 불행한 것이 되는 겁니다. 병렬 구문에 모호한 것이죠.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영희는 에리에게 수영복과 정장 2벌을 주었다. 나는 도회와 효상이를 송별하고 들어왔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 가지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사과 한 개와 귤 한 개를 줘서 합이 두 개를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사과 한 개와 귤 두 개를 준 것인지, 또는 사과 두 개와 각각 귤 두 개를 준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합니다. 영희는 에리에게 수영복장장 두벌 똑같은 얘기고요. 난인 도희와 효상이를 송별하고 돌아왔다. 여기서 내가 떠나는 사람이 도희와 효상이 두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떠나는 사람은 효상이 한 명인데 나와 도희가 떠나는 효상이를 송별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애매모호해서 이런 것을 정확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 명사 대 사용에 이제 모호한 것이 있는데요. 찬욱이가 피아노를 치는 것이 이상하다. 이거는 찬욱이가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이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찬욱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그 음질이 이상한 것인지, 이것도 애매모호해서 이런 것이 좀 모호하죠.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있죠. 연필 두 개는 되지만 두 개 이상은 안 된다. 이상이란 말은 그 자체를 포함시키죠. 두 개가 안 되는데 두 개는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에 두 개는 세 개로 고쳐 써줘야 됩니다. 세 개 이상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어에 이게 직역을 할 때 이제 영어 이제 have 동사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가 이제 영어에서는 have consult 회의를 갖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대로 회의를 갖는다고 이렇게 직역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 모두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하도록 하였다. 갖도록 회의를 갖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조심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게 강조한다고 해서 이게 이중부정을 우리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중부정보다는 그냥 긍정문으로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불조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표현이 간결합니다. 세월 후에 선장과 선원들은 배 침몰과 함께 사망했다. 침몰과 함께 사망했다. 좀 여기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배 침몰로 인해서 사망했다. 이렇게 써줘야 옳은 표현입니다. 빌딩 유리창이 폭풍에 의해 깨졌다. 이 의해라는 말이 아무런 필요 없는 말입니다. 그냥 폭풍에 깨졌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하루 종일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다. 이것은 그냥 예정이다. 이렇게 간결하게 써주면 됩니다. 한 잔의 커피가 주는 삶의 여유. 커피가 삶의 여유를 주나요? 그러니까 한 잔의 커피로 우리가 얻는 삶의 여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를 직역하는 데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선각자의 다름 아니다. 이런 것은 선각자라고 할 만하다. 그 사람은 선각자라고 할 만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말식 표현입니다. 그의 작품은 이러한 주목에 값한다. 이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 대하여라는 말을 그냥 불필요하게 쓰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서도 그냥 학생들에게, 학생들, 아까 애와 에게 쓸 때 학생들은 사람이니까 에게를 써야 되겠죠?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학생회의에 있어 진지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학생회의에 진지하게, 이 있으라는 말이 굳이 군더더기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회의에 진지하게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기울이다라고 우리 또 많이 쓰는데요. 이건 그냥 관심을 두다. 관심을 기울인다기보다는 관심을 두다. 이런 좋은 표현이 쉽고 좋은 표현이 있으니까 이런 걸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의적 표현에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구조적 중의성, 문장이 구조적 특성으로의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것들이죠. 수식관계의 중의성, 꾸미는 말이 범위 때문에 생깁니다. 그 주체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중의성이죠.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선생님이 보고 싶은 학생이 많다. 이건 선생님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학생이 많다. 이건 뭐 존칭어도 좀 쓰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 왜냐하면 의문장은 이 두 가지 문장 중에서 어느 것인지 모호합니다. 친구들이 다 오지 않았다. 이것도 친구들 중 일부만 왔다는 얘기인지 친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 이 의의 의미의 모호성 때문에 생깁니다. 이것은 영수 아버지의 그림이다. 이 부분이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수 아버지가 그린 그림인지, 이것은 영수 아버지를 그린 그림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영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그림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래 셋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해야지 윗걸로 두리뭉실한 표현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의 범위에 의한 중요성, 비교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이것도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지,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지,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호응관계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인데 주어에 알맞게 서술어가 나오는 호응관계를 의미합니다. 눈과 바람이 불었다. 부른 것은 바람이지 눈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눈의 서술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고 바람이 불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영희는 음악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는 것은 그림이지 음악은 그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음악에 대한 서술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명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수가 친절하다. 예, 이유는이라고 말을 쓸 때는 때문이다라고 종결을 해줘야 됩니다. 명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수가 친절하다가 아니고 명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명수가 친절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제 문제가 있죠. 시간 표현의 호응. 그 시간을 할 때는 부사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쓰이는 호응관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나는 도서관에 간다. 어제 갔나요? 어제는 간 거죠. 과거죠. 과거를 써야 됩니다. 어제 나는 도서관에 갔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나는 모레 고향으로 갔었다. 이것도 미래죠. 미래인데 모레는 미래인데 서술어는 과거를 써주면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모레 고향으로 갈 것이다. 또는 가겠다. 이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필요한 문장 성부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다리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 완성될지는 불명확하다. 뒤에 불명확한 것이 대한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고 다리가 언제 완성될지는 불명확하다. 이렇게 주어를 넣어줘야 합니다. 높음의 허용. 할아버지가 도서관에 간다. 그러면 할아버지께서 도서관에 가신다. 라고 우린 그 높임, 존대어를 써줘야 되죠. 어머니가 언니에게 용돈을 주셨다. 뒤에 주셨다가는 높임을 썼는데 앞에는 어머니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라고 써줘야 우리 그 높임의 호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간접 높임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님 자리는 이쪽이십니다. 이러한 경우는 이 종업원들이 이 손님들 오실 때 고객한테 친절하게 하겠다고 무리하게 존칭어를 쓰는 경우인데요. 이쪽이십니다.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존칭을
쓰는 결과가 돼버리죠. 그래서 손님 자리는 이쪽입니다. 환자분 약은 이쪽에 나오셨습니다. 여기도 환자분 약은 이쪽에 나왔습니다. 이 신발 사이즈는 없으십니다가 아니라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요. 주어와 서술의 호응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먼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만일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런 생각은 바라는 것입니다. 버리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현재의 복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것도 어딘지 어색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주어가 빠져서 그렇지요. 현재의 복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무단 입산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의거라는 말을 쓸 때 원래 하여라는 말이 같이 붙어져서 네 단어로 써야 됩니다. 보통 하여를 빼고 쓰는데요. 의거는 반드시 하여를 붙여서 써야 되고요. 문장을 조금 더 다듬은 것이 이 지역에 무단 입산하는 자는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는 이 지역은 무단 입산하는 자를 자연공원법 제60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잘게 잘라 조각 내 제선충이나 솔수염, 하늘수, 유충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 여기 주어는 무의미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다른 방법은 감염된 나무를 잘게 잘라 조각 내 제선충이나 솔수염, 하늘수, 유충을 모두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은 매끄럽습니다. 부사의 호응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다. 이 여간은 부정부사어입니다. 그래서 여간 다음에는 부정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보라색 치마를 입으니 별로 예쁘다. 이 별로는 이것도 부정부사어가 되기 때문에 뒤에 부정어가 나와줘야 됩니다. 내가 보라색 치마를 입으니 별로 예쁘지 않다. 않다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다. 이미는 과거형이죠. 근데 논의한다는 현재형이죠. 시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이 부사와의 호응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 과거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절대로 작품을 내야 합니다. 절대로는 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동아리에 가입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작품을 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사를 바꿔줘야 됩니다. 어른은 모름지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모름지기는 당위성입니다. 그래서 어른은 모름지기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모름지기는 당위성어고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칠칠맞게 음식을 흘리고, 이 칠칠맞게는 잘못 생각하면은 부정어로 생각하시는데 부정어로 생각하기 쉬운데 칠칠맞게는 긍정어입니다. 이 칠칠맞게의 부정어, 이 반대는 칠칠치 못하게가 어울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는 칠칠치 못하게 음식을 흘리고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나쁘다. 이 굉장히는 긍정어입니다. 그래서 굉장어 다음에는 크다든지 좋다든지 많다든지 이런 말이 나와야지 나쁘다는 말은 호응이 안 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이거는 마땅히 네가 책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결코, 전혀, 절대로 이런 것은 뭐뭐지 않겠다. 뭐뭐지 아니다. 이런 말로 호응을 맞춰줘야 됩니다. 몸이 아파도 결코 학급 대항 달리기 대회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과연 뭐뭐이구나. 과연 교육방송에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르구나. 그래서 과연은 구나. 이렇게 호응을 해줘야 됩니다. 마치 뭐뭐처럼 뭐뭐들 뭐뭐냥 뭐뭐 마냥 이런 것은 뭐뭐 같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눈이 내려서 동네가 마치 눈의 여왕이 사는 곳 같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 뭐뭇이라면, 뭐뭇이면, 뭐뭇하면, 뭐뭐일 것이다, 뭐뭇일 테다. 이렇게 호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만약 바다가 육지라면 인구 문제는 걱정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죠. 단어의 논리적 모순에 의한 모성, 하락세로 치닫다. 이 하락세는 내리닫다 하고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이 치닫자는 상승세로 치닫다. 이렇게 해줘야 어울리는 겁니다. 안개처럼 뿌연 기억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뿌연한다는 것은 흐릿한 것이죠. 근데 그것이 뒤에서 선명하게 다가왔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안개처럼 뿌연 기억이 흐릿하게 다가왔다. 뭐 이렇게 써줘야 서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많이 떨어져 놓으면 어느 것을 수식하는지 애매모호합니다. 한결같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결같이를 받는 용언이 무엇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은 것을 꾸며준다면 한결같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 제품은 대단히 가격의 탄력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민감하게 변동한다. 대단히를 받는 용언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불분명합니다. 부족한 문장의 성분을 채워야만 되겠지요.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문학을 즐기는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이 주어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사람은 이라는 주어를 넣어줘서 문학을 즐기는 예술적 본능을 지닌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론 순응한다. 필수 부사가 없습니다. 순응한다에 따른 필수 부사가 없습니다. 인간은 환경을 지배하기도 하고 때론 환경에 순응한다.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언제 개통될지, 이 개통될지에 대한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가 언제 시작되고 도로는 언제 개통될지 이러한 주어를 넣어줘야 됩니다.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이 속이기도 한다에 대한 여기도 속이기도 한다. 이 목적어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람은 남에게 속기도 하고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 해야 되고요. 나는 아빠를 닮았고 동생은 엄마를 닮았다. 이 닮았다가 이렇게 앞뒤에서 중복될 때는 하나를 생략해도 됩니다. 나는 아빠를, 동생은 엄마를 닮았다 하면 되겠죠. 우리의 김치와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비교할 때 신체에 필요한 영양가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도 주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김치와 세계의 여러 음식들을 비교할 때 신체에 필요한 영양가를 김치가라는 주어를 넣어서 많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한글을 만드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우리를 감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감사해야 된다에 대한 서술에 대한 주어가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세종대왕이라는 주어를 넣어줘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관글을 만드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장은 되도록 단문으로 쓰면은 이렇게 수로와 주어가 막 얽히고 이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단문으로 쓰는 것을 많이 추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버리고 비워내야만 다시 채워 넣을 수 있기에 버리는 행위는 해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것은 버리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한 문장을 끝내고 버리는 행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해주면 문장이 깔끔해집니다. 지금까지 나열된 사례들을 비교 분석해 보면 왜 수정된 문장이 간결하고 좋은 문장인지를 스스로 판별하는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글을 쓰고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고 책을 발간하는데 미력 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국문법의 문장 다듬기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이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의 고품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